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서해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정파를 떠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께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올해 9번째 맞은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쓰러져간 영웅들을 기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둘러보면서 최근 불거졌던 당정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홍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피격된 뒤 13년 만에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한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기념식에선 윤 대통령이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울먹였는데 올해는 5대 광역시 시민들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 국민 롤콜이 이뤄졌습니다. 고 박동혁 병장, 고 이창기 중위관. 태극기를 내건 신형 천안함은 함포 36발을 발사했고 하늘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별 모양의 조명탄 55발을 쐈습니다. 서해의 별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55 영웅에게 감사드리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행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습니다.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악수한 뒤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는데 최근 황상무 수석 사퇴와 이종섭 대사 귀국 과정에서 빚어진 당정 갈등 봉합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천안함 영웅인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이 오늘 아빠에게 처음으로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해처럼 봄처럼 밝게 자라라며 아빠가 지어준 이름답게 올해 성인이 된 해봄 씨는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평택항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전합니다. 꼬박 2주일을 고민하며 아빠에게 쓴 첫 편지를 읽기 위해 무대에 섰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애써 눈물을 참으며 차분히 낭독하는 모습에 유가족은 물론 참석한 군인들과 대통령까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해나와 해강, 해봄이란 이름에 세 딸을 둔 당시 37살 김태석 원사는 천안함 피격 12일 만에 한미 절단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손가락 V자를 그려 보이던 6살 막내딸은 올해 대학생이 돼 사진 속 아빠를 보고 있습니다. 이쁜 척하고 있는 언니들을 앞세우고 엄마와 나란히 선 아빠예요. 그날 내가 그린 V처럼 아빠도 행복한 날이었겠지? 해범 씨는 어릴 땐 아빠만 생각했는데 20살이 되니 피격대 전사한 장병들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큰언니 해나 씨는 아빠의 뒤를 이어 해군 장교 후보생이 돼 내년 임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견하다? 어머니랑 같은 말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서해 수호 기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충남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 보훈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에선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정쟁 대상으로 부각시키면서 호국 영웅들 행사는 모른 채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 시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평택항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당진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여기가 간당간당하다면서요. 간당간당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같은 날 역시 충남 유세 일정을 소화한 한동훈 위원장은 평택항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이 대표는 당진과 온양, 아산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온 겁니다. 대신 SNS에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 보훈이라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016년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시작된 이래 민주당 대표는 9번 가운데 4번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도 무게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정쟁으로 일삼는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왜 서해 수호 영웅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총선 지원 유세를 사유로 들며 불참했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에도 참석 못하는 상황이라 서해 수호의 날 행사도 불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일부 민주당 후보는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거나 생존 장병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최홍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한 조한기 후보와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회를 주면 확실하게 실력 발휘할 겁니다.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SNS에 1번 어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들의 집단적 담합, 심각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음모론에 동조한 겁니다. 인천 부평갑 노정면 후보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화성병에 출마한 권칠승 의원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했습니다.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 장경태 최고위원과 박선원, 최태경 후보도 안보 실패, 북한군에 패배했다는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천안함 막말에도 공천으로 면죄부를 주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개혁신당도 천안함 용사들을 모욕한 인사들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총선이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야권은 과반 의석은 물론이고 지난 총선 때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100석도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6%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주 9%포인트 차이에서 더 벌어진 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 33%로 오차범위 내였지만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2%포인트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였고 보수 텃밭인 TK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최대 170석을 언급하며 당 분위기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153석
플러스 해가지고 한 170석은 돼야 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개인적 희망 아니실까요? 당에 소속된 분은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린 여론조사 결과에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총선 낙관론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권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서울의 한강벨트 때문입니다. 정치적 현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스윙보터, 선거 때마다 투표가 엇갈리는 지역구들로 15석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상당수 지역에서 열세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강벨트 15곳은 4년 전 총선에서 과반 승리한 민주당이 14곳을 차지했고 2년 전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9개 구 중 8개 구에서 이겨 선거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힙니다. 운동권 출신 맞대결로 주목받은 서울 마포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30%,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44%로 정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열흘 전 같은 기관 조사보다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지난 4차례 총선에서 여야가 절반씩 승리한 중성동갑도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9에서 17%포인트 차로 앞서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수석 발언 이슈로 중도층 표심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0.7%포인트 차로 한강벨트 중 유일하게 승리한 용산도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38.1%, 민주당 강태웅 후보 42%로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였습니다. 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았던 동작을도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민주당 류사명 후보가 0.4%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강벨트 15곳 대부분 국민의힘이 박빙이나 열세로 드러난 가운데 남은 19일간 국민의힘은 탈환을, 민주당은 수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권에선 총선 악재 털어내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야권이 도피 프레임으로 공격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계속 촉구하며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오늘 당분간은 조사가 어렵다고 하자 조사 준비도 안 해놓고 출국 금지를 2차례나 연장한 건 무슨 이유냐고 몰아붙였고 출금 사실이 보도된 경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지만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사 변호인은 출국 금지를 몇 차례 연장했으면서 소환 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슨 배경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조사 준비도 안 된 수사기관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처럼 입장을 낸 건 정치 공작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총선 앞에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겁니다. 이 대사 측은 출국 금지 보도가 처음 나온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사 임명 직후 공수처가 먼저 언제 돌아오냐고 묻는 게 의아해 확인해보니 출국 금지가 돼 있었고 변호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자마자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군에는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수사 외압 혐의를 씌운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내주 예정된 방산협력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에 친명 인사인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는 뜻인데 기준이 뭔지 오연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조수진 후보는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당 선대위는 후보 검증 부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과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 후보 사퇴 11시간 만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선 차점자였던 박용진 의원은 후보군으로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에 대한 흠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한 후보는 2022년 9월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에 임명된 친명 인사로 평가됩니다. 이 대표는 개파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기자 질문에 한심한 얘기라며 회견을 끝냈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어디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걸로 맞춰도 되겠죠? 지역 기자분 질문 한번 기자는 제가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가 기자 시절에 쓴 칼럼을 인용해 하루아침에 날아온 한민수 후보, 자신이 했던 말처럼 지역구 골목 번지수도 모르는 후보직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조수진 후보는 사퇴했지만 여야 후보들의 과거 변호 이력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여성인권 변호사라고 영입했던 전은수 후보가 기초수급자를 300회 넘게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구자룡 후보가 특수 성폭행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지난 1월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여성인권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전 후보는 지난 2019년 기초생활수급 여성을 1년여 동안 308차례 상습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했습니다. 전 후보를 포함한 당시 변호인단은 내연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습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후보는 또 같은 해 부모가 없는 시각장애 미성년자 여성을 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전 후보는 당시 수임 결정 권한이 없는 고용 변호사였다며 네거티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도 지난 2013년 한 여성을 특수 성폭행한 가해자 2명의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주치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후보는 TV조선과 통화에서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었고 직접 사건을 수임한 이후엔 성범죄 사건을 거의 변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여당 반등의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 반장이 이대로면 백석도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앞서 개헌저지선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좀 전제로 하는 듯한데 지금 판세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예, 일단 뭐 현재 상황으로선 그 여당이 상당한 열세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그 황상무 수석 사퇴와 그리고 이종섭 대사 기획과 같은 그런 게 나왔고 당내에서도 이제 좀 추스르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스르는 분위기만으로는 안 될 거고요. 뭔가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렇게 결집과 확장 그리고 관리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기의 최대 요인을 중도층 이탈보다는 그 지지층의 이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선거라는 게 중도층 확보가 승리의 관건이다. 이게 사실은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조금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 그것도 지토끼라고 불리는 지지층을 기반으로 중도 확장에 나서야 하는데 여권이 이를 너무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까지 치른 후보들 공천을 철회를 하려면 그 후폭풍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집 다음이 바로 확장인데 중도와 청년층을 겨냥한 마이크로 타깃이라고 하죠. 그 세분화된 그룹을 대상으로 한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집, 확장 중요하죠. 그런데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관리입니다. 그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선거 직전에 당정 갈등은 대부분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갈등 국면이 몇 차례 빚어졌고 또 며칠 전까지도 계속돼 왔죠. 하지만 그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 이런 조치로 대부분 해소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천안함을 함께 둘러본 것도 당정 갈등 시각을 일축하려는 행보란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실행해서 민심으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여당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여당에서 170석을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일부 기자들에게 153석에서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당이 특히 그 큰 위기를 맞은 여당이 그것도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16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0석을 언급했을 때의 그 악몽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관리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건 뭡니까?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유 있는 선명성 경쟁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5일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났을 때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지금 조 대표가 말한 거를 보면 네. 그 센 역할은 내가 할 테니까 좀 민주당은 점잖은 역할로 중도표 확보에 좀 집중하시라 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근데 요즘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 수위가 꽤 높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라면서 어찌됐건 일을 잘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중도 해지, 해고 등 이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인용한 말도 자주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이야. 예, 그 표현도 좀 거칠긴 하지만 그 황상무 전 수석 발언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없는 그 5.18 무력 진압까지 그 현 정부 문제인 것처럼 좀 말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도 5.18은 어떤 경우에도 희화화될 수 없다며 비유였다고 해도 이 표현과 태도가 참담하다, 유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의 최근 말들을 보면 이 조국 대표가 말한 중원 공약과는 좀 거리가 먼 발언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거침없이 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선명한 메시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견제용이라는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 대표가 151석 단독 과반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조국혁신당 의석도 어차피 야권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단독 과반이든 뭐 범야권 과반이든 그게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단독 과반이 아니라면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조국 혁신당이 매번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자칫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보다도 조국 대표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조 대표의 부상은 어떤 면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다 보면 실언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후보들에게 보낸 이 발언 주의 공문인데요. 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들보다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입이 더 걱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장에 가다 보면 말이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거칠어질 수도 있는데 뭐 자나깨나 말조심, 너도 나도 말조심 이게 이번 선거의 슬로건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됐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 정당 수는 모두 38개로 4년 전 21대 총선 때의 35개보다 늘었습니다. 당연히 투표 용지도 더 깁니다. 황병준 기자가 달라진 점을 설명합니다. 위성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의 내탓 공방 속에 이번 총선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의원 석수를 나눠 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비례정당엔 모두 38개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역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였던 4년 전 48.1cm 기록을 갈아치우고 51.7cm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할 수 없어 모두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정당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을 가져가고 민주당 중심의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가 4번,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순으로 기호가 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국민의미래를 올리기 위해 당 소속 지역구 의원 5명을 뒤늦게 이적시켰습니다. 전국 지역구 후보는 686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서울 종로가 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분당갑의 공천을 받았던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출마 포기를 선언하며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나란히 충남을 찾았습니다. 부동층이 많은 중원 공략에 나선 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발언보다는 상대당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태희, 신유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충남 당진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후보자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고 정용선을 찍어주십시오. 정용선입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범야권 200석을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진짜 민생 정당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또 총선 후에도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당내 일각의 미국 유학설을 일축한 겁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연이틀 충남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충청도 사투리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확실하게 응징해 주시겠죠? 이 대표는 서산, 당진, 아산을 연이어 방문하며 충청권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서산 태안 국민의힘 후보인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이 키운 인재라고 표현한 걸 꼬집으며 반일 공세를 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입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일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지난 총선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조정훈 의원을 언급하며 소수당은 언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지 모른다는 말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태 짚어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정부의 대화 요구가 이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배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어제 교수단체에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 측에서 검토 후 회신을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조규영 복지부 장관도 2,000명 증원엔 재논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비공식 접촉으로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다음 주부터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25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최대 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퇴한 시니어 의사 5천여 명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대 지원과 관련해선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 의대 지원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대화를 제안하면서 다음 주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사협회도 차기 회장 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의사협회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먼저 의협 신입 회장 개표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7시쯤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6%가 넘는 역대급 투표율이었지만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이면택 후보님과 두 번째로 많은 투표를 하신 주수호님께서 결선 투표 시 각각 표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득표율 1위 후보는 35%를 득표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입니다. 임 후보는 의협 내부의 강경파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요. 정부를 파시스트로 표현하며 의대 증원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위는 29%를 받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입니다. 주 후보 역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강경파인데요. 두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는 다음 주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누가 당선되든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이나 진료 축소 같은 집단 행동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부가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네, 맞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2시간 전부터 온라인 비상총회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해둔 만큼 주 52시간 근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는 문자로 짧게 제안이 왔다면서 공식 안건이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등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해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협회관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조치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역사 왜곡이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중학생들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가 오늘 검정을 통과했는데 이 일본군 위안부나 이 강제징용에 대한 서술이 아예 빠지는가 하면은 독도에 대한 황당한 표현도 대거 늘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년 교과서에선 이런 왜곡이 더 늘어납니다. 오늘 검정을 통과한 18종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채택해 4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종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분도 왜곡이 심해졌습니다. 야마카와 출판의 경우 조선, 중국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고 쓴 표현에다 일본을 추가해 가해성을 희석했습니다. 군 위안부란 표현이 아예 삭제된 교과서도 많습니다. 이쿠오샤 교과서는 강제징용에 대해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표현한 문장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꾸어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흐렸습니다. 중도적 입장에서 교과서를 쓰던 교과서마저도 우익 교과서들의 영향을 받아서 서술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역사 왜곡 중학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의 서술에서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숨겨놓은 주사기 등을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오 씨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 인멸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재원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선수 칠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목까지 하신 거 맞습니까? 오 씨는 구속영장 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2022년 말부터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리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씨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마약 투약 주사기를 토치로 태우고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인의 아파트 소화전에 숨겨놨던 주사기에서 오 씨의 DNA를 검출했고 오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함께 투약한 지인과 필로폰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은퇴한 오 씨가 현역 시절에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마약 투약 시기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로써 조국 대표,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딸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조민 씨가 최근 1,000만 원에 샀다고 밝힌 외제 중고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세미나 실제로 참석하셨나요? 검찰이 위증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서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조국 대표도 1,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민 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수도권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 강풍으로 아파트 공사장 크레인이 휘어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매달려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강풍을 이기지 못해 갑자기 내려앉은 겁니다. 우당탕 소리가 나서 뭐 그냥 교통사고 난 줄 알았어. 아유 뭔 일이냐. 저것이 타크레인가 뭔가 그것이 내란겨 버렸다고. 바람이 불면서 크레인 구조물이 떨어져 바로 옆 숙박업소 외벽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인근 도로를 통제했고 건설사는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식당의 지붕이 강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수에서는 부품 문제로 해상 케이블카가 멈춰서면서 약 60명의 이용객들이 강풍 속에 30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20m/s의 돌풍이 분 서남해안 지역에는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서남해안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으로 유명한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주도한 전세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70명 넘는 서민들에게 16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대형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에 전세 매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A씨는 전세 사기를 주도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신축 빌라를 물색하게 한 뒤 타인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으로 집값을 치렀습니다. 신축이라 시세를 모르는 임차인들은 집값보다 비싼 보증금을 냈습니다. 차익은 고스란히 사기단에 돌아갔습니다. 일당은 2019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서 빌라 71채를 사들였고 총 16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약 40%가량은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직서를 썼어요. 이분은 현업에서 빠져있고 그 사직서가 수리는 안 됐어요. 경찰은 빌라 매매와 전세 계약에 관여한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옛 담배 임상 공사인 KTNG가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정한 차기 사장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선 건데 28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사실상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KTNG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위임장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주총회에 오르는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회사 담당자가 불러주는 대로 표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누구누구 찬성해주라고 찍어주는 거죠. 그냥 답안 있는 그대로 그냥 동그라미 치고 사인하고 하라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오는 28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KTNG는 이사회가 추천한 사장 후보에 대해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과 행동주의 펀드가 반대하면서 주주 간 치열한 표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TNG는 본사와 전국 99개 지사별로 많게는 20-30장씩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위임장을 제때 내지 못한 일부 직원은 대신 서명해주겠다며 독촉을 받기도 했고 회사 거래처인 담배 판매점주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위임장 제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내용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권유한다면은 이는 자본시장법에 정면으로 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KTNG는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회사나 조합 관계자가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방송인 송은희 씨와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등이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 범죄를 막아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범죄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이른바 리딩방은 다 불법입니까? 네, 리딩방은 소위 투자 전문가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해주는 SNS 채팅방을 말합니다. 전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일단 미신고 업체는 불법입니다. 리딩방 운영자를 유사투자 자문업자라고 하는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사투자 자문업체로 등록이 돼 있더라도 1:1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신고를 한 리딩방에서도 사기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하고 운영자는 물량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경찰 피해 접수는 1,400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1,2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내세워서 이 리딩방을 홍보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다 허가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네,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홍보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자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씨 등 137명이 사칭 피싱 범죄를 막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으는 그 영상 하나에 조회수가 50만입니다. 2, 3일 만에요. 저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오는 연예인 사칭 범죄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네, 현행법상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불법 리딩방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는데 피해를 막을 법안들은 이처럼 진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는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피의자들은 핸드폰도 자기 명의 폰을 쓰지 않고 통장도 다 대포폰만 쓰니까 결국 본인들의 범죄 수익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런 범죄가 없어지거든요. 금융범죄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데 법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정말 피해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빨리 좀 제의를 해야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교정을 받은 돼지 신장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됐습니다. 수술 일주일이 지난 지금 환자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이식할 신장을 들어 올립니다. 사람 신장과 똑같은 크기의 돼지 신장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의료진이 말기 신장 질환 환자인 60대 릭 슬레이먼 씨에게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했습니다. When we saw the first urine output, everyone in operating room burst in applause. 4시간의 수술을 받은 릭 씨는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 이식한 사례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몸에 이식한 건 처음입니다. 의료진은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편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2년 넘게 생존했습니다. That produces an organ that avoids hyperacute rejection, promotes long-term graft survival. 앞서 일본은 장기 이식용 유전자 조작 돼지 출산에 성공했는데 각국은 장기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종 간 장기 이식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던 환자 2명이 짧은 생존 뒤 사망하는 등 상용화까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신중의 신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잘못을 벼락으로 응징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한 대목이죠. 제우스의 벼락은 꼭대기를 때린다. 높은 자리일수록 교만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영웅 중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신의 노여움을 사 노예로 팔려갑니다. 몽둥이를 빼앗긴 채 바느질을 하죠. 여왕에겐 귀를 잡혀 희롱당합니다.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남긴 약육 강식의 명언입니다. 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뉴에 오른다. 정치에 대입해보면 선거에 참패한 쪽 처지가 그럴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성피의자를 변호했던 조수진 후보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동문서답합니다. 그러고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새벽에 조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가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는 법기술자처럼 그릇된 통념으로 법망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홍보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도 했답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화 인권을 수호한다는 민변의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인권 변호사라고 내세웠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정봉주 후보와 이런 사람을 연달아 공천한 자업자득입니다. 눈에 뭐가 씌지 않고선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안 것 같습니다. 담뱃불이 들불로 번질세라 서둘러 껐습니다. 대통령실 한번 볼까요? 회칼 테러 발언이 나오자 엉뚱한 소리로 방어합니다.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그렇다면 국정 철학에 어긋난 언행을 한 건데 엿새가 지나서야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논란에 대처하는 모습도 절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석연찮은 회의를 소집해 불러들인 뒤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조 후보 사태로 또다시 빈 강북 을에 민주당이 친명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끝까지 박용진 따돌리기입니다. 사천을 넘어 망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대표 말대로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3월 22일 앵커 칼럼 오늘 식탁에 앉지 못하면이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10에서 40, 그 외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황사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고 제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서해안과 호남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8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은 맑은 하늘 속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